1930년대 전 세계는 정말 거대한 경랑에 휩싸인 시대였죠. 1929년 대공황 때문에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렸고요. 유럽 곳곳에서는 파시즘이라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시대에 수많은 서구의 지식인들은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소련은 그냥 다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착취도 불평등도 없는 새로운 사회,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보여주는 어떤 희망의 등대 같은 거였죠. 유토피아를 향한 위대한 실험장이었던 겁니다. 1936년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앙드레 지드 역시 바로 그 희망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소련으로 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볼 책은요, 그의 뜨거웠던 기대와 아주 날카로운 관찰, 그리고 깊은 고뇌가 담긴 여정의 기록, 바로 소련 기행입니다. 지드는 책의 서문을 아주 강렬한 비유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 이야기인데요.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가 평범한 인간 아기를 불멸의 존재, 그러니까 신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밤마다 아기를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넣어서 단련시키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 아기는 뭘까요? 바로 혁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소련의 인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여신이 사용하는 불은 뭘까요? 네, 바로 혁명에 동반하는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죠. 여신은 이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아기를 그냥 인간을 넘어선 어떤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기의 겁에 질린 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불 속에서 아이를 구해내버립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불멸이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사라지고 아기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남게 된 거죠. 지드는 이 신화를 통해서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소련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희생은 어쩌면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 아닐까? 만약 우리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섣부른 동정심으로 이 위대한 실험을 멈추게 한다면 당장의 아이는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이라는 더 위대한 이상, 즉 유토피아는 영원히 잃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책 전체를 관통하면서 그의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상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쥐드가 소련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를 압도했던 그 거대한 희망과 믿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에게 소련은 정말 인류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서막,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드에게 소련은 그냥 지도 위에 있는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계급투쟁도 경제적 착취도 사라지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회. 서구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새로운 인간형이 탄생하는 곳. 그가 보기에 소련은 바로 그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는 유일한 장소였고요. 고통받는 전 세계 인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거대한 용광로였던 겁니다. 이 선언이 나온 배경이 아주 극적입니다. 때는 소련 문학의 거장 막심 고리키의 장례식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장소는 혁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바 붉은 광장이었죠. 지드는 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단과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가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고리키를 추모하는 걸 넘어서 소련의 운명이 곧 세계문화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뭐랄까, 자신의 여정 초반에 소련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깊은 믿음과 헌신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문장은 당시 지드가 느꼈던 거의 숭고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렬한 목적의식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믿었던 거죠. 낡은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이 재탄생의 순간을 직접 보고 여기에 내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제 지드의 시선은요, 거대한 이념이나 역사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가 길 위에서 직접 마주친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으로 옮겨갑니다. 그가 보기에 혁명의 가장 순수한 심장은 바로 평범한 인민들의 얼굴 속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GM에는 소련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놀라울 정도의 유대감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계급이나 신분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서구 사회랑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곳에서는 단 한 번의 눈빛, 아주 짧은 대화만으로도 처음 보는 사람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형제를 만난 것처럼 사람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뜨거운 동지애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그에게는 혁명이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처럼 보였던 거죠. 이 대목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드가 직접 자기가 소련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가 느꼈던 그 진실하고 꾸밈없는 기쁨,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감 속에서 느꼈던 그 충만함이 평소에 무표정하기로 유명했던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는 프랑스에서는 좀처럼 느끼기 힘든 종류의 순수한 행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도 새로운 사회의 일원이 된 듯한 기쁨에 흠뻑 젖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지드의 가장 유쾌한 기억 중 하나는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콤소몰, 그러니까 공산주의 청년 단원들과 보낸 즉흥적인 저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좀 서먹했겠죠? 그런데 지드 일행이 장난감 퍼즐을 하나 꺼내자 분위기가 금세 달라졌습니다. 청년들은 콤소몰은 절대 지지 않아! 하고 외치면서 놀라운 집중력으로 퍼즐을 풀어냈고 그 순수한 열정에 감동한 지드는 그들을 자신의 더 넓은 객차로 초대했죠. 그날 밤 좁은 기차칸은 작은 축제회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러시아 민요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완벽한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이 경험은 지드에게 소련 인민들이 가진 그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따뜻함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죠. 지드는 이 기차에서의 하룻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도 완전한 마음의 연결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이 작은 사건은 그에게 그냥 즐거운 추억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인간 공동체의 모습을 현실에서 목격한 그의 여정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된 거죠. 지들은 이 새롭고 건강한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딱 집약된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노동자들의 여가를 위해서 국가가 설계한 거대한 공간, 모스크바의 문화공원이었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문화공원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놀이공원이 아니에요. 노동계급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발전을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설계된 뭐랄까 살아있는 이념의 공간이었던 거죠. 이곳의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사회주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놀이공원 같으면서도 그 목적은 훨씬 더 숭고하고 교육적이었던 겁니다. 여기 나열된 활동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드드는 공원 곳곳에서 펼쳐지는 이 다채로운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서 체조를 하고 아이들은 웃으면서 퍼즐을 풀고 어른들은 조용히 체스를 두죠.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건 낙하산 타워였어요. 이게 그냥 놀이기구가 아니라 담력과 용기를 기르는 훈련의 장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활동에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돈을 벌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 즐거움, 그리고 자기 개발의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건 바로 이 공원의 분위기였습니다. 그가 잘 알고 있던 서구의 유원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속한 상업주의나 천박한 유흥,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대신 공원에 가득 메운 그 거대한 군중은 놀라울 정도의 질서와 품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억압이나 통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위엄이었습니다. 지드는 여기서 자본주의가 오염시키지 않은 건강한 대중의 모습을 발견했던 겁니다. 자, 이제 지드는 시선을 외부의 풍경에서 인간의 내면으로 돌립니다. 소설가이자 사상가로서 그의 진짜 관심은 거대한 공장이나 댐 같은 물질적인 성과가 아니었거든요. 혁명이 새로운 소련인의 정신세계를 과연 어떻게 바꿔 놓았는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자신은 경제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니며 눈에 보이는 성공 사례들만 나열하는 그런 피상적인 여행기를 쓸 생각이 없다고요. 그의 탐구 대상은 오직 하나, 바로 이 새로운 사회가 빚어내고 있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정말로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바로 이 지점 덕분에 소련 기행은 단순한 찬사나 비판을 넘어선 깊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의 심리적 탐구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쥐드는 같은 붉은 광장에서 목격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군중을 아주 강렬하게 대비시키는데요. 하나는 젊음과 건강함, 완벽한 규율을 자랑하는 채용문화 코레이드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행렬은 그야말로 국가가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이었고 그 자체로 정말 장엄한 구경거리였죠. 다른 하나는 고리키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 지극히 평범하고 어찌 보면 초라한 사람들의 행렬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망연자실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위대한 작자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빛나는 공감대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퍼레이드가 보여준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인 건 바로 장례 행렬 속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완벽하게 조련된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슬픔 속에서 서로에게 연대하는 그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에서 그는 더 깊은 감동을 느꼈던 겁니다. 그는 그들의 주름지고 지친 얼굴 속에서 아름다움보다 더 감탄할 만한 것, 바로 진정한 인간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국가가 내세우는 공식적인 가치와 지드 자신의 인본주의적 가치 사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두 군중의 대비는 지드가 앞으로 계속해서 씨름하게 될 중심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소련이라는 이 거대한 실험의 진정한 가치는 국가가 연출하는 화려하고 장엄한 성공의 순간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름 없는 인민들의 꾸밈없고 자발적인 마음과 그 연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그가 처음에 느꼈던 열광적인 희망은 이제 더 깊은 성찰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의 남은 여정이자 이 책의 핵심이 될 겁니다. 앙드레지드가 처음 소련 땅을 밟았을 때 그는 바로 이 느낌에 압도당했습니다. 내 심장이 부풀어 오르고 꽃피는 것을 느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즉각적이고 깊은 인간적인 연결. 그의 여정은 바로 이 벅찬 희망과 따뜻함 속에서 시작된 거죠. 이것이 그가 처음 만난 소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지드의 마음을 그렇게 단번에 사로잡았던 게 대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소련의 사람들, 특히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저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작고 후텁지근한 기차객차 안에서 지드는 우연히 공산주의 청년단 콤소모를 만납니다. 그 안의 열기는 단순히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젊은이들은 함께 퍼즐을 풀면서 콤소몰은 절대 안 져! 라고 외칠 만큼 승부욕이 대단했고요. 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아름다움 같은 건 뒷전이었어요. 오직 사회에 얼마나 유용한가가 중요했죠. 모든 걸 그런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는 정말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저녁이 딱딱하게만 했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금세 다 같이 민요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스스럼 없이 어울렸거든요. 지드는 바로 이 지점, 이 갑작스러우면서도 꾸밈없는 유대감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지드가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이 말에서 딱 느껴지죠. 콤소몰과의 만남은 그냥 즐거운 추억을 넘어서 새로운 소련 사회가 가진 어떤 독특한 에너지, 그 강력한 동지애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게 바로 지드가 소련에서 찾고 싶었던 희망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지드의 시선이 이제는 좀 더 넓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의 눈에 비친 모스크바 문화공원은요, 마치 아주 잘 짜인 완벽하게 정돈된 낙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문화공원은 그냥 놀이공원이 아니었어요. 노동자들이 퇴근 후에 모여서 다 같이 체조도 하고 격렬하게 배구 경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조용히 체스를 두거나 시를 낭송하는 말 그대로 교육과 오락이 결합된 공간이었죠. 그런데 지드가 진짜 놀랐던 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시끄럽거나 저속한 장난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아주 자연스럽게 완벽한 질서와 품위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풍경에 처음으로 하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드와 함께 갔던 친구 X의 이 한마디 때문이었죠.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완벽한 질서 혹시 비판 정신을 없앤 대가 아닐까?
남을 놀릴 줄도 모르고 비판할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 자라면 결국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순종적인 어른이 되는 거 아니야? 이 날카로운 질문이 지드의 마음속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미묘한 균열은 지드가 목격한 아주 강렬한 한 장면을 통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는 소련 인민의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동시에 보게 되거든요. 이건 그의 생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경험이었습니다. 지그는 두 개의 군중을 봅니다. 하나는 체육의 날 퍼레이드에 나온 군중이었어요. 국가가 뽑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젊은이들이 연출된 힘을 과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작가 고리키의 장례식에 모인 군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뽑힌 사람이란 없었어요. 가난하고 지치고 슬픔에 잠긴 얼굴에 평범한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깊은 공감을 나누고 있었죠. 하나가 잘 만들어진 이상이라면 다른 하나는 꾸밈없는 현실 그 자체였던 겁니다. 결국 지드의 마음을 움직인 건 화려하게 연출된 퍼레이드가 아니었던 거죠. 그는 바로 이 장례식의 군중, 이 평범한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말없이도 통하는 뜨거운 공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연출되지 않은 소련이 가진 진짜 힘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민들의 순수한 정신에 감탄하던 지드의 시선은요, 곧 그들이 처한 현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조건으로 향하면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가 목격한 건 온 사회에 퍼져 있는 획일성, 그리고 만성적인 물자 부족이라는 그림자였습니다. 모스크바 거리를 딱 걸으면요,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어땠냐면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물론 계급이 없다는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지드가 보기엔 개인의 개성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필요를 가진 똑같은 존재로 취급되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지드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상점 앞에는 항상 이렇게 길고 긴 줄이 서 있는 걸까? 사람들은 대체 뭘 사려고 저렇게 하루 종일 끈기 있게 기다리는 걸까? 이 질문은 결국 소련 경제의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지드가 보기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양의 문제.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항상 긴 줄이 생기는 거였죠. 둘째는 질의 문제였는데요. 품질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기념품은 조악하고 음식은 그저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은 그냥 새 물건이라는 것만으로도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향의 문제. 상점 진열은 지드의 눈에 너무 촌스럽고 과거에 아름다웠던 전통 공예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품질이 엉망일까? 지드가 들은 대답이 진짜 명쾌합니다. 경쟁이 없잖아요. 국가는 물건을 만드는 동시에 그걸 사고 파는 유일한 주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없으니 굳이 더 좋은 물건을 만들거나 소비자의 취향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소련의 모든 것이 조악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동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지엘드는 아주 흥미로운 대조, 그러니까 소수의 영웅과 다수의 무기력함이라는 복잡한 현실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스타하노프 운동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노동 영웅이에요. 광부였던 스타하노프라는 사람이 엄청난 생산량을 기록한 것에서 유래했는데 생산 할당량을 어마어마하게 초과 달성한 노동자들을 영웅처럼 칭송하고 특별 대우를 해줬던 거죠. 지드가 한 공장에서 만난 스타호프프 운동가는요, 글쎄 5시간 만에 무려 8일치 일을 해치웠다고 해요.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거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경이로운 생산성이었죠. 그런데 지드는 이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한쪽에는 이렇게 반죽을 부풀리는 효모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소수의 영웅들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한테서는 깊이 뿌리 내린 어떤 무기력함이 느껴졌다는 거죠. 이 소수의 영웅과 무기력한 다수의 공존, 지드는 이게 바로 스탈린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봤습니다. 이번엔 집단 농장, 콜호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드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불편한 진실, 즉 개인을 없애버리는 이데올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 숫자로만 보면요,
지드가 방문한 코르오스는 정말 대성공이었어요. 조합원 월급이 600루블이었는데 바로 근처 다른 노동자 월급이 75루블이었거든요. 거의 8배 차이죠. 와, 이 정도면 정말 사회주의의 성공 모델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 뒤에 깔린 철학은 좀 섬뜩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그럼 수능해. 이런 논리였어요. 집단의 행복을 위해서는 개인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개인의 삶의 중심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클럽이나 문화공원 같은 공적인 공간으로 옮겨갔습니다. 결국 개성을 버리고 집단에 순응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드는 공포를 느낍니다. 아, 이게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구나. 오히려 새로운 귀족 계급을 만들고 있구나. 근데 그 기준이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었어요. 오직 체제에 얼마나 잘 순응하는가. 그 품위가 기준이었죠. 지드는 이 품위의 귀족이 다음 세대에는 결국 돈의 귀족으로 변질될 거라고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지대 비판 중에서 아마 가장 날카롭고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소련 사람들의 정신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드가 만난 소련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소련이 최고니까 외국어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프랑스에도 학교가 있냐고 묻는 시기였죠. 그들에게 소련 바깥 세상은 비참한 노동자들이 신에 많은 밤의 세계의 일돈이었습니다. 철저한 정보 통제가 낳은 끔찍한 무지와 우월감의 결과였죠. 여기서 지드의 분석이 정말 예리한데요. 그는 이런 소련인들의 우월감이 단순히 공산주의 정권이 새로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19세기 작가 고골이 지적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러시아인 특유의 허세를 현 정권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더 부풀리고 있다고 본 거죠. 자, 이제 거의 핵심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비판 정신의 죽음. 혁명을 일으켰던 바로 그 정신이 어떻게 스스로에게 배신당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벽신문 사건이라는 일화가 정말 상징적이에요. 하루는 지드가 공장에 갔는데 벽에 붙이는 신문에 당시 큰 이슈였던 스페인 내전에 대한 기사가 한 줄도 없는 거예요. 지드가 의아해하자 관계자들은 좀 당황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국가 공식 신문인 프라우다에서 스페인에 대한 입장을 딱 발표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온 나라가 스페인을 동정하는 여론으로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결론은 명확하죠?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감히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드가 말하는 비극적인 아이러니의 핵심입니다. 낡은 세상을 무너뜨렸던 그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유, 바로 그 혁명 정신이 이제는 반혁명적인 것으로 낙인 찍히게 된 거죠. 혁명의 정신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오시프 스탈린이었죠. 어딜 가나 그의 얼굴이 있었어요. 공장에도 호텔에도 길거리에도. 옛날 같았으면 성스러운 그림이 걸렸을 법한 바로 그 자리에 말이죠. 지드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 존경일까? 아니면 그냥 두려움일까? 확실한 건 단 하나, 그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내려다 겪은 이 일화는 정말 당시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드는 스탈린의 고향을 지나면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 보냅니다 라고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그걸 막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다면서 노동자의 지도자 같은 아첨하는 수식어를 꼭 넣어야 한다고 강요했죠. 지드는 결국 마지못해 따랐지만 이 강요된 아첨이 결국 지도자와 인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이 분석은 우리에게 이 거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지드가 본 이 모든 것들, 이 암울한 현실이 과연 혁명 이상에 대한 완전한 실패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실용적인 타협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지드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어떤 새로운 유토피아, 인류의 미래가 바로 저기에 있을 거라는 뜨거운 기대를 안고 소련 땅을 밟았던 앙드레 지드의 첫인상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의 이상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는 지드의 시선을 따라서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소비에트 사회의 그 심리적인 풍경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고요. 하나의 거대한 이념이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빚어내고 또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해보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드가 느꼈던 그 환면은 몇 가지 핵심적인 관찰을 통해서 점점 더 구체화되는데요. 우리는 그가 목격했던 4가지 현상을 중심으로 그의 분석을 따라가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그 놀라운 생각의 획일성,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행복, 다음으로는 이념에 복무하도록 강요받는 예술의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명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바로 그 비판 정신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드가 소련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충격은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정말 신기하게도 마치 미리 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이 현상 앞에서 그는 깊은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건 단순히 의견이 비슷한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초자연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정신적인 동기화였던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 하나가 지드의 경험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개인의 개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예술가였던 그에게 수많은 개인이 단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는 이 현상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였을 겁니다. 뭐랄까,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단 하나의 음만 계속해서 연주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이함이랄까요?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 질문,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드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총칼의 위협 때문에 마지못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간파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가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고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아예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외부의 억압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주 자발적인 수능이었던 거죠. 정신이 이미 특정한 틀에 맞춰서 완벽하게 주조된 상태, 그것이 바로 지드가 목격한 소련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우리를 다음 주제로 이끌어줍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신적 획일성을 만들어내고 또 유지하는 사회적인 장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드는 그 답을 소비에트 사회가 행복을 설계하고 전파하는 그 독특한 방식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소비에트 사회가 어떻게 시민들의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드는 이 행복이 그냥 자연스럽게 피어난 감정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공학기술처럼 세심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걸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통제된 정보와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지드는 이 거대한 정신 개조 프로젝트가 아주 체계적인 4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아이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형성하기도 전인 아주 어린 유아기부터 특정한 이념을 주입하는 겁니다. 둘째, 국경을 완벽하게 봉쇄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나 비교 대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셋째, 프라우다라는 당의 기관지를 통해서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소련 밖의 세상은 전부 지옥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현재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일종의 우월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예시들을 보면 이런 고립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정말 실감이 납니다. 지드가 만난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무지한 게 아니라 왜곡된 정보를 진실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교육받은 노동자가 프랑스에도 학교가 있냐고 진지하게 묻는다거나 프랑스 아이들은 맞으면서 공부한다고 믿는 모습, 어떻게 보면 희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회가 현실과 얼마나 완벽하게 단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인 셈이죠.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소련은 노동자들의 유일한 천국이었고 바깥 세상은 착취와 고통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통제된 정보 시스템이 사람들의 정신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배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프라우다는 여러 정보 채널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믿음체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정보 환경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말이죠. 그들의 행복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불행한데 행복한 척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다만 그 행복은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런 닫힌 세계 속에서만 가능한 행복이었습니다.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우리의 길이 옳다는 확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굳건히 지탱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완전한 무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이 시드가 정의한 소비에트식 행복의 본질인 겁니다. 이런 행복은 자연스럽게 우월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결핍 같은 것들이 상상 속 외부 세계의 그 끔찍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끔찍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 체제와 지도자에게 정말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서서 일종의 선민의식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획일성과 통제된 행복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예술가였던 지드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바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창의성과 개성이 질식당하는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지드가 보기에 진정한 예술의 본질은 저항과 비수능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언제나 시대의 흐름에 맞서서 질문을 던지고 불편한 진실을 들춰내는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그가 본 소비에트 예술은 정반대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예술은 질문이 아니라 해답을, 비판이 아니라 긍정을, 저항이 아니라 수능을 강요당했어요. 예술가의 임무는 대중을 교화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설득하며 국가의 목표에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술이 순수한 미학적 추구나 자기 표현이 아니라 완벽하게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죠. 쇼스타코비치의 사례가 바로 이런 현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누가 봐도 천재적인 작곡가였지만 그의 오페라가 너무 아방가르드하고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예술적인 성취도나 독창성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흥얼거릴 수 있는가, 즉 얼마나 효과적인 선전도구가 될 수 있는가가 예술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천재성조차도 당의 도선 앞에서는 굴복하고 스스로를 단순화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지드의 깊은 슬픔과 불안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수능을 강요하는 이 사회적인 압력 속에서 미래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갈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침묵을 강요당하는 보들레르와 랭보들, 이건 단순히 몇몇 예술가의 비극을 넘어서서 인류 문화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당시 소비에트 예술계에서 형식주의자라는 비판은 예술가에게 내려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형식주의란 쉽게 말해서 예술의 내용, 즉 이념적인 메시지보다 형식적인 아름다움이나 기법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의미했어요. 예술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체제의 도구가 아니게 되잖아요. 따라서 당의 노선에 명확하게 복무하지 않는 모든 예술적인 시도는 형식주의라는 죄명 아래 제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술계의 이런 문제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지드는 문제의 본질이 사회 전반에서 비판 정신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이 체제의 가장 비극적인 모순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지적하는 아이러니는 정말 비극적입니다. 낡은 차르 체제를 무너뜨렸던 힘은 바로 기존의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고 불의에 저항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혁명 정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혁명이 성공하고 새로운 권력이 수립되자마자 바로 그 혁명 정신이 이제는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반혁명 정신으로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혁명이 자신을 낳은 부모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역설이 벌어진 겁니다. 새로운 체제가 요구하는 건 침묵하는 복종,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열광적인 지지와 자발적인 찬양을 요구했어요.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지드는 심지어 당시 파시즘이 기승을 부리던 히틀러의 독일과 비교하면서도 생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소련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독일에서는 적어도 사람들이 무엇이 강요되는지 알고 저항할 수라도 있지만 소련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굳게 믿으면서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작은 일화가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스탈린의 고향을 방문한 지드가 예의상 그에게 짧은 전보를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평범한 문구를 본 동행 소련인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스탈린의 이름 뒤에는 노동자의 지도자나 인민의 주인 같은 정해진 수식어를 반드시 꼭 붙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강요된 아첨 앞에서 지드는 개인의 진솔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지도자가 얼마나 인민과 분리된 채 신격화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발적인 존경이 아니라 강요된 숭배만이 존재하는 현실을 목격한 거죠. 이런 독립적인 사고의 마비는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파시즘에 맞선 내전이 한창이었거든요.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공화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을 때 소련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프라우다가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지침에 딱 맞춰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야 할지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당의 지침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명령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어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은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체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들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자유, 의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굳게 믿는 노예. 이것이 바로 지네드가 발견한 소비에트 인간의 초상이었습니다. 지워드는 이러한 비판 정신의 소멸이 단순히 정치체제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회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문화도 어떤 위대한 예술도 탄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획일성은 곧 문화의 죽음을 의미하며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지드의 여정은 결국 우리에게 이 무겁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그 사회를 가능하게 했던 자유로운 비판과 저항의 정신을 제거해버린다면 과연 그곳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껍데기만 남은 혁명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1930년대 소련을 넘어서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라진 비판 정신이 스탈린 개인에 대한 숭배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드의 관찰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회. 과연 그런 곳은 완벽한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일까요? 1936년에 작가 앙드레 지드가 소련 땅을 밟았을 때 그는 바로 이 섬뜩할 만큼 거대한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거대한 국가라는 틀 안에서 똑같은 모형으로 찍혀 나오는지, 심지어 그 행복마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던 거죠. 자, 지금부터 그의 예리한 시선을 따라서 만들어진 마음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드가 느꼈던 그 생경한 충격은 바로 이 한 문장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든 마치 미리 짜인 각본을 읽는 것처럼 똑같은 대답, 똑같은 반응, 똑같은 생각의 흐름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건 뭐랄까,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모든 연주자가 단 한 명의 지휘자만 바라보면서 똑같은 음을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기이한 통일성이었습니다. 이게 결코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도대체 무엇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이토록 완벽에 가까운 사상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낸 걸까요? 지드는 바로 그 거대한 설계의 비밀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찾아낸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만들어진 수능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개념 속에 있었습니다. 지드가 발견한 건요, 사람들이 그냥 권력에 눌려서 마지못해 복종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애초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이 치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시스템의 존재를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명령과 설계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 라고 소리치는 건 눈에 보이는 폭력이죠. 누구나 저항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드가 목격한 건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깊숙하게 스며드는 통제, 바로 설계였어요. 반대 의견의 싹이 자라나면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싹이 틀 수 있는 토양 자체를 완전히 소독해버리는 방식인 거죠. 비유하자면 어항 속에서 태어난 물고기가 저 넓은 바다의 존재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소련의 시민들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사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어항 안에서 그 바깥의 세상을 꿈꿀 능력 자체를 박탈당했던 겁니다.
지들은 이 끔찍한 과정을 정말 소름 돋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영혼의 주조. 정말 무서운 표현 아닌가요? 마치 펄펄 끓는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서 똑같은 모양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처럼 말이죠. 국가라는 거대한 공장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영혼을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틀, 즉 거푸집에 부어 넣어서 똑같은 생각과 신념을 가진 규격화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교육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혼을 찍어내는 주조 작업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영혼 주조 공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국가가 운영하는 신문, 프라우다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프라우다는 러시아어로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진실이라는 이름의 신문은 매일 아침 모든 인민에게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진실을 배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설명서였던 셈이죠. 이건 그냥 오늘날의 국영방송이나 정부 공식 발표 채널,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의 종교적인 경전과도 같은 권위를 가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프라우다를 읽는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독서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올바른 사상을 내 머릿속에 주입받는 신성한 의식에 가까웠죠. 그리고 그 신문이 그어놓은 생각의 경계선을 단 한 발짝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이단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기이하고 이해하기 힘든 점은 이 획일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다들 만족하고 심지어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드는 곧 깨닫습니다. 그들의 행복마저도 자발적으로 피어난 감정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제품이라는 사실을요. 자, 지금부터 그 만들어진 행복의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지드의 날카로운 통찰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행복은 희망, 신뢰, 그리고 무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희망이란 국가가 약속하는 눈부신 미래였습니다. 신뢰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줄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었고요. 하지만 이 희망과 신뢰라는 두 개의 기둥을 아슬아슬하게 떠받치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가장 결정적인 토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였습니다. 바깥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와 다른 삶의 방식도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 무지 말입니다. 이 행복 제조 과정은 아주 체계적인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째, 세상으로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걸어 잠깁니다.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그 닫힌 방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겁니다. 얘들아, 저 문 밖 세상은 끔찍한 곳이야. 사람들은 굶주리고 서로를 착취하며 고통받고 있단다. 라고요. 그럼 셋째 단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죠. 아, 우리가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저 바깥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상대적인 만족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혹시 정말 사실일까 하는 아주 작은 의심의 쌍마저 도달하지 못하도록 비판적 사고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이 4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견고한 만들어진 행복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의 효과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지드의 기록을 보면요, 당시 소련 노동자의 생활 수준은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프랑스 노동자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진심으로 단 1%의 의심도 없이 자신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동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교할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국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들이 아는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현실이 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의 행복은 배부른 위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되고 조작된 머릿속에서 피어나는 신기루와도 같았던 셈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프라우다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이렇게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만들어진 행복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결과는 참으로 역설적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완전한 무지, 그리고 바로 그 무지를 자양분 삼아 피어나는 아주 기이하고 근거 없는 우월감이었습니다. 지드가 직접 겪었던 일화들은 당시 소련 사람들의 세계관을 정말 코미디처럼, 하지만 동시에 아주 비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등교육까지 받았다는 노동자들이 지드에게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저기 혹시 프랑스에도 학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순수한 궁금증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저에는 우리 위대하고 발전된 소련 바깥에 저 미개한 자본주의 세상에 학교 같은 고등교육 기관이 있을 리가 없지라는 확신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서 학교는 오직 소련에만 존재하는 위대한 발명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스스로를 조금 더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동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마치 큰 자비라도 베풀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한마디 덧붙입니다. 아, 내가 듣기론 프랑스에도 학교는 있다더군. 그런데 말이야, 거기선 아이들을 아주 개패듯이 때린다고 하더군. 이 한마디는 단순한 무지를 넘어서 얼마나 정교하게 조작된 허위 정보, 즉 프로파간다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바깥 세상은 그냥 모르는 곳이 아니라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지옥으로 아주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거죠.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에 또 물어봐요. 그럼 파리에도 지하철이라는 게 있나요? 당시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그야말로 궁전처럼 화려하게 지어져서 소련 체제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최고의 상징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논리로는 당연히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은 오직 우리 소련에만 존재해야 마땅했던 겁니다. 이런 순진무구한 질문들 하나하나가 국가가 세워놓은 정보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기념비와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소련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아주 단순한 흑백 논리였습니다. 소련은 빛의 제국, 국경선 밖은 어둠의 왕국. 그들의 상상 속에서 바깥 세상이란 탐욕스럽고 뻔뻔한 자본가 몇몇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굶주림, 고통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좁디좁고 심하게 왜곡된 창문이 그들이 세상을 내다보는 유일한 통로였던 셈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지드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들이 프랑스에 대해 아는 것보다 우리가 소련에 대해 아는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사람들은 마치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기분 나빠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프라우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프라우다는 더 이상 단순한 신분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진실이 담겨있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성경과도 같았던 거죠.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믿음은 완벽했고 또 절대적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만들어진 수능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앙드레 지드가 자기 온몸으로 겪었던 단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추상적인 단어가 어떻게 피부에 와닿는 섬뜩한 현실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바로 스탈린의 고향인 고리라는 도시입니다. 지들은 소련을 여행하는 동안 받은 환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스탈린에게 간단한 존경의 메시지를 담은 전보를 한 통 보내려고 합니다. 그의 의도는 정말 순수했어요. 그냥 한 명의 손님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보내는 정중한 인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닫게 되죠. 이 나라에서는 개인적인 존경이라는 감정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우체국에서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악몽 같았습니다. 지드가 정중하게 써내려간 메시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부당했습니다. 대신 당국자들은 그의 전보용지 위에 붉은 펜으로 온갖 화려한 아첨과 찬사의 문구들을 마구 덧칠하기 시작했어요. 위대한 인민의 지도자, 빛나는 혁명의 태양 같은. 지드는 평생 써본 적도 없는 그런 표현들이었죠. 지드의 진심 어린 존경이라는 감정은 광신적인 숭배와 맹목적인 복종의 언어로 강제로 번역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전보는 더 이상 지드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제가 모든 인민에게 요구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 그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짧은 순간 지드는 거대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는 이 강요된 아첨들이 스탈린이라는 한 인간과 그가 다스리는 인민들 사이에 끔찍하고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심연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조작된 찬사만을 외친다면 최고 지도자의 귀에는 과연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그는 인민들의 진짜 목소리, 고통, 희망 같은 진짜 현실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채 거짓된 찬양으로 지어진 성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소통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가장 무서운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보 사건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쥐드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주 사소한 불평, 아주 작은 반대 의견조차 즉시 반혁명적 행위로 간주되어 가장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요. 국가가 정해준 찬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사회였습니다. 이곳엔 그 어떤 형태의 다름도, 아주 작은 비수능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거대한 수능의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드는 자신이 소련에서 목격한 이 모든 관찰들을 꿰뚫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비극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끝없는 수능에 대한 요구가 애초에 이 나라를 탄생시켰던 혁명, 그 자체의 영혼을 어떻게 배반하고 파괴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지드가 발견한 것은 정말 지독한 역설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비난받던 반혁명 정신. 그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과거의 낡고 부패한 차르 체제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위대한 정신, 즉 끊임없이 왜? 라고 묻고 기존의 것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바로 그 혁명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였던 그 날카로운 칼이 이제 아들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를 위협하는 꼴이 된 거죠. 혁명을 낳았던 바로 그 정신이 이제는 혁명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낙인 찍힌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혁명의 뜨거운 불꽃은 이미 오래전에 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지드는 그 변질의 과정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제 체제가 원하는 것은 뜨거운 혁명의 정신이 아니라 그저 차가운 수능과 동조였습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열광적인 찬성과 기계적인 박수갈채뿐이었죠. 살아 움직이던 역동적인 혁명은 그 어떤 의문도 허용하지 않는 박제된 체제로 완전히 굳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드의 여정은 1936년에 소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시간을 훌쩍 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아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안정과 질서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를 때 한 사회는 진정으로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집단의 통일성이라는 가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앙드레 지드의 이 씁쓸한 여행기는 그 영원한 질문에 대해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보라고 여전히 나지막이 속삭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앙드레 지드. 그가 한때 인류의 미래가 바로 저기에, 저 땅에서 펼쳐질 거라고 굳게 믿었던 곳이 있죠. 바로 소련입니다. 그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그냥 단순한 여행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예요. 하나의 위대한 이상,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이산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한 명의 위대한 지식인이 얼마나 깊이 고뇌하고 또 성찰하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이 담긴 아주 치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가 처음 소련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어요. 소련 체제의 열렬한 지지자였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 그 청사진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요, 그 희망의 빛이 강렬했던 만큼 그가 마주한 현실의 그림자는 더 짙고 어두웠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과정을, 희망이 어떻게 의심으로, 찬사가 어떻게 날카로운 질문으로 변해가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는 지드의 시선을 따라 그가 목격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 모든 복잡한 사유와 고뇌의 여정이 다다른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드가 그토록 믿었던 소련이라는 거대한 이상에서 발견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균열은 바로 불평등의 문제였습니다. 혁명의 가장 큰 약속이 뭐였겠어요? 바로 계급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낡은 계급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빈자리에 어느새 새로운 특권 계층이 싹을 틔우고 있었던 거죠. 모두의 행복은 각자의 희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순응하라.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앙드레 지드가 남긴 이 말은 그가 목격한 새로운 소련 사회의 작동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두의 행복이라는 이 거대한 명분이에요. 이 명분 아래 개인의 생각, 개인의 취향, 개인의 안락함 같은 것들은 전부 이기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억압됩니다. 각자의 개성을 지워버려야만, 즉 비개인화해야만 집단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논리죠. 그리고 이 논리의 끝에 있는 단 하나의 미덕은 바로 순응입니다. 따르라, 의심하지 마라, 튀지 마라. 그러면 너도 행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 순응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지다가 직접 목격한 현실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라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요, 정말 삐까뻔쩍한 구경 농장 식당이 있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호화로운지 방문객은 신발을 소독하고 들어가야 할 정도래요. 여기서 점심 한 끼 먹는데 드는 비용이 2루블입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2루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정말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개울 하나만 건너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노동자들이 사는 비참한 움막들이 있는 거죠.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월급이 고작 75루블인 노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4명씩 가로 1.8m, 세로 2.4m짜리 비좁은 방 하나에 모여 사는데 그 방세가 한 사람당 한 달에 2루블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쪽에서는 점심 한 끼 먹을 돈으로 이쪽에서는 한 사람이 한 달을 버텨야 하는 공간을 겨우 빌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좀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혁명이 내걸었던 그 모든 약속, 평등이라는 그 위대한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그 구호가 얼마나 텅 비어버렸는지 이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드의 통찰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는 이 현상을 단순히 계급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사회적 계층이라는 어쩌면 더 교묘하고 본질적인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그런 계급은 아니었거든요. 이 새로운 계층을 가르는 기준은 돈이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체제에 얼마나 잘 순응하느냐였죠. 그래서 지드는 이들을 품위와 수능의 귀족 계급이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당의 노선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지도자를 향한 찬양을 잊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새로운 특권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드는 한 발 더 나아가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지금은 순응이 특권의 기준이지만 결국 이들의 자식 세대에게는 이 특권이 고스란히 부와 기회로 세습될 것이고 결국에는 새로운 돈의 귀족, 즉 새로운 부르주아지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지드가 포착한 이 새로운 부르주아지의 징후들은 정말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째, 모두를 위한 혁명이라는 대의는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개인의 이윤 추구와 사유재산에 대한 본능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몫을 더 챙길까 하는 생각이 함께 나누자는 생각보다 앞서게 된 거죠. 둘째, 혁명 시절의 그 뜨거웠던 동지애와 공유정신이 급격하게 식어갔습니다. 우리보다는 나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셋째, 비판 정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비굴한 아첨이 채웠습니다. 지도자나 행정가 앞에서 조금이라도 밉보이지 않으려고 자기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노골적인 칭찬과 아부를 늘어놓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 씁쓸한데요. 약자를 돕는 박애 정신이나 자선 행위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올바른 일로 여겨지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혁명의 붉은 깃발 아래에서 이렇게나 부르주아적인 욕망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지도의 비판은 훨씬 더 교묘하고 본질적인 문제로 파고듭니다. 바로 정신의 통제에 대한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똑같은 틀에 맞춰 찍어내는 말 그대로 주조된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수능이 최고의 미덕이 되고 한때 낡은 세상을 뒤엎었던 바로 그 위대한 혁명 정신이 이제는 반혁명이라는 끔찍한 낙인이 되어버린 현실, 그 무서운 진실을 지금부터 고발합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정말 언어의 전복 그 자체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정의입니다. 지드는 당시 소련에서 반혁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 본래의 의미를 완벽하게 배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원래 혁명정신이라는 게 뭔가요? 낡고 부조리한 체제의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저항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정신이 썩어빠진 차례체제를 무너뜨린 원동력이었죠. 지드는 그 정신을 발효소라고 표현합니다. 반족을 부풀게 하는 효모처럼 사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비판적이고 자유로운 혁명 정신이 반혁명적이라는 딱지가 붙어 억압당하고 있는 겁니다. 체제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순간 당신은 혁명의 배신자, 즉 반혁명 분자가 되는 거죠. 이보다 더 무서운 자기 모순, 더 무서운 역설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수능적인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드는 그 끔찍하고도 너무나 체계적인 과정을 4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매일의 교화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뭘 보겠어요? 바로 국영신문 파우다입니다.
이 신문은 단순히 어제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정답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립입니다. 외부 세계와 통하는 모든 창문을 꽁꽁 닫아버리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바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거대한 우물 안에 사람들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바로 우월감 배양입니다. 우물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죠. 바깥 세상은 지옥이다. 굶주리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뿐이다. 오직 이곳만이 지상 낙원이다. 그러니 이 위대한 체제에 감사하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월감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바로 개성말살. 이건 어른이 된 후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릴 때,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생각, 튀는 행동, 남들과 다른 취향을 가진 아이는 잘못된 아이가 되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모든 것이 설계됩니다. 애초에 다른 생각이라는 씨앗 자체가 자랄 수 없는 토양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정신개조 프로젝트를 거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드는 그 결과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바로 희망, 신뢰, 그리고 무지로 만들어진 행복이라고요. 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자신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고 위대한 지도자와 당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희망과 신뢰의 바탕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철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최선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행복은 과연 진짜 행복일까요? 아니면 진실이라는 빛이 차단된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잘 관리된 신기루에 불과했을까요? 이렇게 강요된 수능과 아천 문화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부조리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개인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드가 스탈린의 고향인 고리라는 도시를 지나면서 겪었던 일인데요. 바로 스탈린에게 보내려 했던 전보 한 통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작지만 상징적인 에피소드는 최고 지도자와 평범한 인민 사이에 놓인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드가 처음에 썼던 전보 내용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의 멋진 여정 중에 고리를 지나면서 당신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담백하고 또 인간적이지 않나요? 어떤 정치적인 수사나 과장된 찬양도 없어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지도자에게 보내는 순수한 마음, 꾸밈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드와 동행하던 소련 관리들이 이 전보를 보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용에 무슨 불경한 표현이라도 있었을까요? 전혀요. 이유는 너무나 황당하게도 이 메시지가 충분히 아첨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찬양, 위대한 업적에 대한 칭송 같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올바른 표현들이 싹 다 빠져 있다는 게 문제였죠. 결국 지드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수정하라는 사실상의 강압적인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위대한 레닌의 최고의 제자이자 그의 사업의 계승자, 소련의 인민들을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이끄시는 당신, 이런 온갖 상투적이고 화려한 미사요구들을 의무적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였죠. 지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문장 몇 개 고치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진심을 왜곡하고 거짓된 아첨을 강요하는 이 부조리한 희극에 동참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그는 책임을 포기한 채 자신의 것이 아닌 그 전보가 발송되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전보 사건을 통해 지드는 거대한 진실 하나를 꿰뚫어 봅니다. 바로 이런 강요된 아첨과 신격화가 최고 지도자를 현실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킨다는 사실을요. 생각해보세요. 지도자의 귀에 들리는 모든 말이 저렇게 가공된 찬양뿐이라면 그는 과연 인민들의 진짜 삶과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지도자는 구름 위에 떠 있고 인민들의 진짜 목소리는 결코 그에게 닿을 수 없는 겁니다. 지드는 바로 이 간극을 끔찍하고 건널 수 없는 심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심연이 넓어질수록 이상은 현실과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앙드레 지드라는 위대한 작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영역, 바로 문화와 예술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가 다른 무엇보다도 깊이 절망하고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지드의 눈에 비친 소련의 문화 정책은 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의성을 억압하고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술이 더 이상 진실을 탐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이념을 선전하는 충실한 하인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거죠. 지드는 여기서 정말 근본적이고도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혁명이 성공한 사회에서 예술가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혁명이 진행 중일 때는 목표가 분명하죠. 낡은 체제에 저항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일 겁니다. 그런데 그 혁명이 승리하고 새로운 체제가 자리를 잡고 더 이상 어떤 반대나 비판도 용납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술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지드가 소련에서 겪었던 가장 깊은 지적 고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편은 서구와 소련이 예술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서구의 위대한 예술가 전통을 보세요. 단테, 세르반테스, 입센,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비순응주의자이자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항가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바라는 이상적인 예술가는 정반대였어요. 바로 순응주의자였죠. 국가가 정해준 올바른 사상과 메시지를 아름다운 형식에 담아내는 사람, 대중들이 쉽게 따라 부르고 감동할 수 있는 선전용 곡조를 만들어내는 사람, 즉 체제에 충실한 나팔수이자 기술자였던 겁니다. 예술의 목적 자체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지대의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비판이 자유롭지 못할 때 문화는 위험에 처한다. 여기서 비판이란 건 단순히 체제를 비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질문할 자유, 다르게 생각할 자유, 그리고 당시 소련에서 부르주아적이라고 맹비난받았던 형식주의처럼 새로운 예술적 실험을 할 자유까지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이 형식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당시 소련에서는 이걸 아주 위험한 딱지로 여겼어요. 예술이 명확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내용보다 새로운 기법이나 추상적인 형태, 예술가 개인의 독특한 표현 방식 자체에도 집중하는 모든 경향을 형식주의라고 비난한 거죠. 이건 국가에 쓸모없는 개인주의적인 예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드에게 이것은 단순히 예술론정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생각의 범위, 표현의 한계를 결정하는 문제, 즉 문화 전체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앙드레 지드의 지적인 여정, 그가 소련에서 느꼈던 고뇌는 한편의 연설문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그가 레닌그라드의 문인들 앞에서 발표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주변의 만류와 압박으로 인해 결국 전달하지 못했던 연설문이죠. 이 미발표 연설문에는 예술의 본질과 자유를 위한 그의 가장 뜨겁고 가장 절박한 변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 정말 날카롭지 않습니까? 견딜 수 없는 진료실 냄새. 지드는 아무리 순수하고 올바른 마르크스주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 정치적 교리에 복무하기 위해서만 창작된다면 결국 생명력을 잃고 말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진료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독약 냄새만 가득하고 모든 것이 하얗고 어떠한 균도,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무균 상태. 바로 이것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소독약에 의해 모든 생명력과 개성을 박탈당한 예술의 운명이라고 그는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고 올바르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아무런 감동도 생명력도 없는 박제품이 되어버릴 거라고요. 그렇다면 예술의 진짜 가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드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예술은 체제가 이미 정해놓은 편안하고 안전한 정답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탐구 정신에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아무도 던지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것.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그 어려운 질문들을 통해 미래를 예감하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수능이 아닌 탐구 정신이야말로 위대한 예술의 본질이라고 그는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책 전체를 통틀어 어쩌면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이 위대한 소비에트 연방 어딘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들레르나 키츠, 랭보 같은 천재들이 숨죽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 이름들은 모두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던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예술가들이죠. 박수갈채와 인정만을 보상으로 내거는 이 획일적인 체제 안에서 시대를 거스르는 진정한 천재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침묵하거나 혹은 아예 꺾여버렸을지도 모를 그 수많은 잠재적 천재들을 떠올리면서 지드는 소련 사회에 드리워진 깊은 문화적 암흑에 대해 진심으로 불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길고 깊었던 분석의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앙드레지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하고도 미묘한 구분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모든 날카로운 비판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의 비판은 공산주의라는 위대한 대의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 위대한 대의를 현실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련이라는 국가의 끔찍한 실패와 오류에 대한 것이었죠. 가장 중대한 오류는 우리가 소련에서 개탄하는 것들의 책임을 대의 자체에 지우는 것이다. 바로 이 문장에 앙드레지드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고귀한 대의, 즉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그 이상과 그가 직접 목격한 결함 많고 비극적인 소련의 현실을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소련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거봐, 공산주의 자체가 틀렸어 라고 성급하게 단정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지적인 오류라고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앙드레지드는 정의와 평등이라는 그 이상 자체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아프게 비판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가 소련의 심각한 오류와 실패를 그토록 날카롭게 지적한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이상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그 대의에 복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자신이 믿는 이상이 현실의 실수 때문에 썩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한 위대한 지식인의 절박한 외침. 그의 비판은 증오가 아닌 더 큰 사랑에서 비롯된 경고였던 셈입니다. 1936년 소련이라는 특정 시공간을 향했던 앙드레지드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제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질문으로 확장하면서 이 긴 분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이상은 어떻게 현실의 무거운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상이 현실 속에서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그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앙드레지드가 온몸으로 부딪히며 던졌던 이 도발적인 질문은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너무나 무겁고 또 중요한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